오늘도 누군가의 버럭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내 잘못도 아닌데 눈치를 보고 하루 종일 그 불쾌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잠도 설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되뇌어 봐도 답이 없습니다. 남들은 나이 먹으면 다 편해진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화풀이를 받아내며 살아야 할까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면서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었고 그 사람은 또 화를 내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조차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인데요. 이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화풀이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단 한마디로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면서도 자기 품위를 지킵니다. 오히려 상대가 머쓱해지게 만들지요. 지금까지 참기만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사람이 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 무례한 입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고요한 인생 수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가장 가까운 나에게만 화를 낼까? 한 할머니께서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밖에서는 그렇게 웃고 다녀요. 이웃들한테는 천사가 따로 없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밥이 늦었다고 소리 지르고 TV 소리가 크다고 버럭 화를 내요.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40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만 화살을 쏘는 남편,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으시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무시당하고 쌓인 분노를 정작 그 원인 제공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집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버리지 못할 사람, 가장 만만하고 받아주기 편한 사람에게 그 더러운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죠. 비겁하게도 자기가 반격당할 위험이 없는 상대를 골라 공격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화는 자신의 무능력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밖에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 무능함을 아무 죄 없는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밖에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집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무 죄 없는 당신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밥을 늦게 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말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 너무 작고 옹졸해서 자기 혼자서는 그 화를 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상처를 스스로 소화하지만 그릇이 종지만 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오물을 쏟아부어야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 오물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아프셨나요?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못난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논리 없이 목소리만 키우는 사람의 속사정.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왔는데 차례상 준비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어요. 나는 전통대로 하자고 했고 아들은 간소화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세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내면 이기는 줄 아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차근차근 설명하면 될 걸, 왜 소리부터 지르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논리가 약하다는 걸 본인도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고 논리가 탄탄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해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논리가 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소리의 크기로 상대를 압도하려는 겁니다.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면 상대가 겁먹고 물러설 거야. 이런 유치한 계산이죠. 더 슬픈 건 이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사람은 대화를 포기한 겁니다. 당신을 설득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신을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떼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논리로 부모를 설득할 수 없으니까 울음소리를 키워서 부모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는 거죠. 어른의 몸을 한 아이가 소리로 떼쓰는 겁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목소리는 약한 주장의 증거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논리는 빈약해지고 소리가 클수록 내면의 불안은 커집니다. 결국 그 큰 목소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안간힘인 셈이에요. 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정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따라서 분노한 사람의 말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사람의 논리는 빈약해지고 내면의 불안은 커집니다. 결국 그 큰 목소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가련한 안간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이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대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논리로 질 것 같아서 겁이 났구나. 스스로가 나약하다는 걸 들킬까봐 저렇게 소음으로 가리고 있구나. 상대의 큰 목소리에 같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당신 편입니다. 그동안 무례한 큰 소리에 가슴 졸이며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셨나요? 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지 않고 끝까지 품위를 지킨 당신이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그 소음들을 다 잊으시고 당신만의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속에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당당한 분입니다. 세 번째, 나는 뒤끝 없어라는 말의 잔인함.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때마다 제 요리에 대해 한마디씩 해요. 어머니, 이건 너무 짜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하면서 면전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칼을 꽂는 말들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활짝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뒤끝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뒤끝이 없다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서 밤새도록 아픈데 그 사람은 시원하게 말했으니 다 끝난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나는 뒤끝 없어라는 말은 겉으로는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성격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해자 중심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만 편하다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뒤끝 없어라는 말의 숨은 의미가 뭘까요?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해. 너도 빨리 잊어버려 이겁니다. 자기는 독을 다 뱉어서 홀가분한데 그 독을 맞은 사람더러 빨리 털어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칼로 찔러놓고 나는 찔렀다는 사실에 뒤끝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빨리 아물라고 재촉하는 꼴이에요. 더 나쁜 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을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난 쿨한 사람이야.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상대의 아픔을 느낄 줄 모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꼭 이렇게 말해야 할까? 배려하면서도 솔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면 허물이 적고 행동을 삼가면 후회가 적다. 맞는 말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미숙한 사람은 뱉고 나서 난 뒤끝 없어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는 뒤끝 없다는 가시돋친 말들을 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은 타인이 함부로 던지는 돌멩이를 다 받아내야 하는 호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다뤄져야 할 보석입니다. 오늘 밤은 그 차가운 말들을 다 털어내시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소한 지적을 나 무시하냐며 공격으로 받는 피해의식. 한 할아버지의 하소연입니다.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글씨를 잘못 눌렀는지 엉뚱한 화면이 나왔지요. 그래서 손주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야 해요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할아버지보다 잘나? 하면서요. 할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주는 그냥 친절하게 알려준 건데 아들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발끈한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작은 지적에도 나를 무시하냐?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하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방어적 피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모든 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실수를 지적해도 그렇구나. 고마워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지적조차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공격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상대방은 그냥 도움을 주려던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내면에 큰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계속 비교당하며 자랐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온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당신이 웃으면서 말해도 그 사람은 비웃음으로 들을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말을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숙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의 날카로운 반응을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하고 칭찬해줘도 그 사람 내면의 빈 구멍은 여러분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배려했고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예민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사셨나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무서워 입을 닫아버린 세월이 참으로 고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가 세운 가시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생긴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사람의 날 선 말들을 다 잊으시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먼저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애쓰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다섯째, 비겁한 침묵의 본성. 한 할머니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뭐가 불만인지 사흘째 말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봐도 고개만 돌리고 밥 먹자고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차갑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차라리 시원한데 이렇게 말없이 냉랭하게 대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 고치든지 하지.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온종일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침묵이라는 걸요. 얼음처럼 차갑게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수동적 공격성 또는 침묵의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잔인한 공격 방식입니다. 왜 잔인할까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적어도 감정을 드러냅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왜 화났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 단서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불안과 죄책감 속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풀릴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종일 눈치를 보게 만들죠.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당신은 혼자 지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묵이 가진 잔인함이에요. 더 문제는 침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소리 안 지르고 참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하면서 상대를 탓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참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로 상대를 벌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나는 너를 투명인간 취급할 거야 라는 무언의 협박인 셈이죠.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은 버려두고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미숙한 행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건 관계를 인질로 잡는 행위라고요. 상대방이 굴복하고 사과할 때까지 분위기 전체를 숨조차 쉬기 힘든 가시방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너는 벌받을 짓을 했어라는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실제로는 자기가 감정 표현을 못하는 건데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의 벽을 세운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대화할 능력이 없구나. 감정을 말로 풀어낼 성숙함이 부족하구나. 당신이 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숙한 겁니다. 그동안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내 탓인가? 하며 얼마나 외롭고 불안한 밤을 보내셨나요?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건네며 무너져 내렸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상대의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은 그 냉랭한 분위기에서 잠시 빠져나와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차 한 잔과 함께 당신의 지친 마음을 먼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참 힘드셨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의 민낯을 보니까 가슴이 더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셨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는 3초의 침묵.
한 할아버지께서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또 버럭 화를 냈어요. 국이 짜다고 왜 맨날 이 모양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맞받아쳤을 겁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냥 3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냥 조용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어색해하면서 그래도 먹을 만은 하네하고는 슬그머니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3초 침묵의 힘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쩔쩔매지도 않으면서 그냥 조용히 3초를 견디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데 당신이 침착하면 상대방도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가 반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당신이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맞대응하면 그 불길은 더 커져요. 봐라, 내가 화낼 만하지 하면서 더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자기 목소리만 들립니다.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소리 지르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자각이 옵니다. 3초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면 싸움이 되니까요. 딱 3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방은 자기 감정의 과잉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당신은 맞서 싸우지 않지만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서서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시선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화를 이해하지만 나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 당당히 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습니다. 상대가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있으려니 온몸이 떨리고 뭔가 대꾸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오죠. 하지만 그 3초를 견뎌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외침이다. 맞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상대의 불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당당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화를 낸다면 3초만 조용히 서 있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세요. 그 3초가 당신을 지킵니다. 그 3초가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 3초가 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품위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3초의 침묵이 평생 참았던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지키는 부드러운 거리두기. 한 할머니께서 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전화할 때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했어요. 엄마, 그거 먹지 마세요. 엄마, 왜 또 그 옷 입으세요? 하면서 잔소리를 쏟아냈지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넘어갔는데 속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요. 딸이 잔소리를 시작하면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 걱정은 고맙게 받을게. 그런데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살아볼게 하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든요. 딸도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요즘은 간섭을 덜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부드러운 거리두기입니다.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관계를 끊지도 않으면서 내 경계선은 단단히 지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건강한 경계 설정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면서도 존중은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를 오해하십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봐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거절하되 거부하지 않기입니다.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하지만 내 어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나는 지금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어.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를 아예 차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관계는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왜 부드러운 거리두기일까요? 당신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만드는 거니까요. 벽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지만 울타리는 좋은 건 들어오게 하고 나쁜 건 막아주죠.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되 사랑이 족쇄가 되게 하지 말라. 함께하되 거리를 두어라. 정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데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세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예요.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내 평화는 지킬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세요.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거리두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당신에게도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도 편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세 번째, 100마디 화풀이보다 무서운 품격 있는 한마디. 한 할아버지께서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형님이 전화를 했는데 또 제 자식들 흉을 보더라고요. 너희 큰애는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냐? 둘째는 직장을 자꾸 옮기더라 하면서 비난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쩔쩔매면서 변명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이 우리 애들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저는 우리 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 말씀을 멈추시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래, 내가 괜한 소리 했네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힘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폭력 대화법 또는 나 메시지라고 부르는데 너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너는 왜 맨날 그러냐? 라고 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끼니까 맞대응하려고 하죠.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속상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감정이니까요. 나 전달법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나는 플러스 감정 플러스 이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가 큰 소리로 화를 낼 때 나는 큰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섭습니다.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슬픕니다. 상대가 계속 간섭할 때 나는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상대가 침묵으로 냉랭하게 대할 때 나는 대화가 단절되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이시죠? 이 문장들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상대방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상처 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나쁜 사람도 자기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걸 직면하면 불편해집니다. 당신의 담담한 고백이 상대방의 마음에 거울을 비추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비난조나 공격적인 어조가 아니라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해야 합니다. 마치 날씨를 말하듯이 담담하게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쉽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이 방법은 감정을 무작정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품위 있는 태도로 내 진심을 전하는 기술입니다. 상대를 공격해 진흙탕 싸움을 만드는 대신 내 존엄성을 우아하게 지켜내는 최고의 방패인 셈이죠. 여러분, 이제는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라도 좋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니 상처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평생 참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말하면 두 번째는 조금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더 자연스러워지죠. 당신에게는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아하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을 지킵니다. 우리는 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걸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키우는 건 논리가 약하다는 증거이고 뒤끝 없다는 말은 가장 이기적인 변명이며 과도한 피해의식과 차가운 침묵은 모두 그 사람의 미숙함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3초의 침묵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는 지키며 나 전달법으로 우아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치워주느라, 남의 화풀이를 받아주느라 당신의 마음은 늘 뒷전이었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충분히 참고 희생했습니다. 이제 남의 기분 맞추느라 애쓰지 마세요. 상대가 화내는 건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일 뿐입니다. 당신이 대신 고쳐줄 필요도 그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